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서정덕입니다. 장 마감 1시간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맞는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좀 뜸한 모습이고 경계감이 많이 출회가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첫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값이나 또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긴 했는데 재정 지출 확대나 감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첫 번째 기자회견으로 모든 걸 예견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우리 시장도 대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기자회견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옵션 만기일인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분석들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코스피 지수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2080선 다시 회복을 한 모습이고요. 0.25%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금 지수가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중 흐름 보면서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2077포인트 시가 형성을 했고요. 고가는 2082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포인트는 2080포인트로 꾸준히 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상에서도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보이실 겁니다. 자, 수급 주체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96억 원. 많이 사진 않고요. 개인도 소폭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매도세가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29억 원까지 매도 물량이 줄어들었고요. 기관 역시 전일까지 팔던 물량이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조금 내다 팔고 있습니다. 125억 원 정도 지금 팔고 있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재밌는 건 전날까지 많이 팔았습니다. 프로그램 매물 출회가 많았는데 오늘은 또 716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신에서 677억 원 순매도, 연기금에서 12억 원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에 비해서 낙폭이 큽니다. 0.76% 하락하고 있고요. 633.06포인트입니다. 4.84포인트 하락하고 있는데 일중 흐름들 그래프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좌하향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실 겁니다.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고요. 저가 632포인트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가보다 1포인트 정도 높은 상황인데 반등의 기미는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수급 주체 같이 보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개인 매수가 강합니다. 저가 매수에 나서준 모습인데 794억 원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이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도 물량 486억 원으로 비교적 많습니다. 외국인 역시 266억 원을 내다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기에 이렇게 지수가 상반된 흐름을 보이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하나금융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김두원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우상향을 하는 모습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 좀처럼 그 힘을 잘 못 쓰고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어떤 이슈들 때문에 이런 지수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양 지수의 흐름이 좀 다르긴 한데요. 아무래도 대내외 두 가지 이벤트가 좀 주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전에 있었던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특검 출석과 트럼프 기자회견인데요. 먼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특검 조사 출석과 주가는 좀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삼성전자 주가의 견조한 흐름을 봐도 설명이 가능할 텐데요. 디램 가격 반등과 주주 환원제 기대로 삼성전자 주가는 좀 견고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간밤 있었던 트럼프 기자회견 일말의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데요. 특히 제약산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 보이면서 약값은 내리겠다고 한 점이 오히려 좀 주요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제약업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도 영향이 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보호무역주의에 관한 부분인데요. 더 이상 해외 공장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언급이 있었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했고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취임식과 취임사에서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발언이 이어진다면 집권 초기 주요국과의 통상 마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관심이 있어 하던 재정정책에 관한 부분이 언급이 좀 없었다는 점이 아쉽긴 합니다. 따라서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혼재되는 양상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필요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 측면이 지금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다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외환 시장의 영향이 즉각적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1% 넘게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약세입니다. 어때요? 달러와 강세가 계속 갈 것이다 1분기까지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조금 빠진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일단은 외환시장은 분수령이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지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시작으로 4월 중순 재무부 환율 보고서까지 미국 달러화는 기존의 강세 흐름이었다면 이 시기를 거치고 난 후에는 약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말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으나 큰 흐름에서 미국 달러화의 추가 강세는 좀 제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화 환율은 어떻게 될 것으로 연구원님은 전망하고 계십니까? 원화는 당연히 미국 달러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요소인데요. 트럼프 기자회견이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드러냈다는 점, 또한 1, 4분기는 대내외 이벤트들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 원화는 변동성 확대, 방향성 부재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전일 NDF도 큰 폭의 낙폭이 있었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달러 환율이 13원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향성 측면에서는 유로화와 연관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변동성 측면이 앞으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중국의 위안화와 연관이 좀 깊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안화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위안화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안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던데 중국발 리스크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불과 1년 전이죠. 작년에 네. 중국발 악몽이 좀 재현될 것이라는 불안감도 시장에 좀 팽배하게 상존해 있는 상태인데요. 작년과 비슷한 점이 좀 많긴 합니다. 미국 금리가 급등하면서 미국 달러와 강세를 이끌었고요. 구조조정과 자금 이탈 압박 속에서 관리 변동 환율제도 고수하고 있는 중국 위안화 환율 방어를 위해 지속적으로 환시에 개입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외환보유고 3조 110억 달러로 줄었고요. 홍콩 금융시장에서 여기 위안화의 하루짜리 은행 간 대출금리, 하이버금리죠. 1월 금리도 폭등을 했습니다. 일련의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안화는 추가 약세 전망이 글로벌 IB들을 중심으로 팽배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개인적으로도 춘절을 앞둔 환전 수요까지 감안해 본다면 달러 대비 7위안 돌파는 좀 시간 문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 전과는 명백히 달라진 점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선 국제 유가가 반등하면서 글로벌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산업활동 기대감이 일어나면서 글로벌 PMI 제조업지수 반등을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PMI 제조업지수는 글로벌 제조업의 경기 전반의 모습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높고요. 즉 중국 위안화 같은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불안 요인이 지난해와 똑같이 있지만 확연히 달라진 글로벌 경기 감안해 본다면 작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다소 좀 기대감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을 살펴보면 오늘이 새해 들어 첫 맞이하는 옵션 만기일이고요. 내일은 금통위가 또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눈여겨봐야 할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첫 옵션 만기였고요. 수급 쪽에 약간 꼬임이 있었지만 어쨌든 개인의 저가 매수 추세에 의해서 당분간 수급적인 전환이 좀 있기에는 다소 좀 시기상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에 동결 전망 유지하고요. 다만 1월 달에 시황경제 전망이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 주는 잠시 좀 밖에 있었던 유럽 쪽으로 시선을 좀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 중요한데요. 기준금리는 동결 전망하고요. 한편 22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드라기 총재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지가 다소 좀 관심 사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내 인플레 압력인데요. 최근 유로존 내 인플레 압력이 매우 높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비 1.1%로 급등하면서 3년 반 내 최고 수준 기록했고요. 물가지표 반등은 경기 개선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유럽 내 금리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미국과의 금리차 축소 여부와 함께 유로화 환율의 강세 압력으로 부각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비추가 주목되고요. 두 번째로는 역내 경기인데요. 유로존 PMI 제조업지수 5년 8개월 내 최고 수준 기록했고요. 보다 고무적인 부분은 후행지표인 고용시장의 개선입니다. 실업률이 7년 만에 최저 수준 9.8% 기록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고용은 가계 소비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유럽연합의 태생적 한계인 양극화 문제도 악화를 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좀 기대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는 역내 정치 불확실성인데요.
하드 브렉시트 부각, 파운드와 급락과 함께 파운드와 달러 페리티 가능성, 등가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트럼프를 중심으로 미국발 불안감이 높지만 점차 유럽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드라기 총재 스탠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시할 필요가 있는 연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외에도 유럽 쪽으로도 우리가 눈을 돌려봐야 되는 다음 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김두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더들의 눈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시간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세계 곳곳에서 각종 이슈들이 쏟아져 나올 때 마켓 리더들의 눈으로 분석해드리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첫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린 건 당연한데요. 이것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반응이 엇갈리는 것 같긴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기에 반응이 이렇게 엇갈리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기자회견에서 선거 공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 제일주의에 대한 언급을 가장 많이 했는데요.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고요. 해외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에게서는 높은 국경세를 부과하겠다는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최근 포드 자동차와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가 미국의 생산을 늘리기로 한 데 대해서는 고마움을 표시했지만 제약사들은 미국에 약을 공급하고 있지만 대부분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바이오 의약주로 구성된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3%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또 그 다음으로 많이 할애한 부분은 무역 적자 해소 부분입니다. 북미 자유무역 협정은 실패한 협정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재협상을 하겠다는 의사를 애둘러 표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TPP 폐기에 이어서 한미 FTA도 재협상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한 중국과 일본, 멕시코에 대해서는 두 번씩이나 언급을 하면서 무역 불균형에 빠졌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무역 적자 해소의 화살이 앞으로 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향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엔화는 오늘 114엔까지 절상이 됐고요. 위에나 같은 경우도 현재 6.9유엔까지 절상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예측했던 자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가 많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일본, 중국, 멕시코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미국이 이제 중국에서는 견제 정책을 계속 가져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요 내용 한번 더 들어볼까요? 네,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에서 사이버 공격을 관여했고 또 민주당 이메일 해킹을 했다고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푸틴 대통령과는 관계가 잘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에 대해서는 불편한 신기를 숨기지 않았는데요. 중국과는 수천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안고 있다. 우리를 완전히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거점을 정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과거 정권과 달리 모든 국가가 미국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는 단번에 중국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 대국 관계는 아예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수정하거나 사드 배치,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 증강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도 내포되고 있는데요. 또한 새 정부엔 스마트한 참모진들의 미국에 유리하게 대협상을 맡기겠다는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국가통상회의 같은 경우는 대중국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환율 조작국 지정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환율과 통상 정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은 종로에서 뺨 맞고 을지로에서 화풀이 하듯이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앞으로 사드라든지 다양한 보복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러한 보복과 관련된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존경하게 한다.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담긴 핵심은 미국이 최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올 것 같고요. 또 고용제일주의라는 것을 또 이번에도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이게 포괄적으로 볼 때 뭉뚱그려서 볼 때 어떤 영향이 올까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보호무역주의 반이민 정책을 통해서 분노한 백인층 일자리를 지켜주고요. 또 내년부터 감세라든지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고용을 늘려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고율의 수입 관세뿐만 아니라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면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겠지만 2018년부터 매년 1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더 늘어나게 되고요. 5조 7천억 달러의 감세 법안은 경제에 장기적인 플러스 효과를 주게 되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2018년부터는 종합수율 면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35%나 싸지게 됩니다. 전기 가격은 중국의 절반이고요. 가스 가격은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그 수입 관세가 높게 부과되고 세이프가드가 발동이 된다면은 중국에서 가공 무역을 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은 굳이 중국에 있을 필요가 없고 미국으로 쏠림 현상이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자본 유출로 인해서 중국은 그동안에 숨겨져 왔던 과잉 생산 문제나 좀비 기업 처리 문제, 신용 위험 등이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중국의 성장 엔진은 출력이 점차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중국 옥죄기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고 중국에는 악재가 많은 거고 결국에 따지고 보면 우리 시장에도 많은 영향이 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일단은 주식 시장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의 해외 유보금을 미국으로 환류시키는 그런 정책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 유보금 상당 부분이 또 중화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양국의 주가에도 여러 가지 그 향배를 결정할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미국 기업들의 해외 유보이익을 미국으로 갖고 오면은 아무래도 주가라든지 달러 강세의 플러스적인 재료가 됩니다. 과거 조시 부시 행정부 때도 본국 투자법을 제정을 했는데요. 자금 환류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35% 우대 세율을 5%까지 우대해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해외 유보금의 절반이 3천억 달러가 미국의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수와 같은 주주 환원 가치에 썼는데요. 이 때문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24%나 상승했고요. 달러는 유로에 대해서 14%, 엔화에 대해서도 15% 절상이 됐습니다. 2005년부터 거슬러 2년간을 보면은 미국의 가계에는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배당 증가에 따른 자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정부도 세수가 좀 증가하면서 재정 적자 확대를 좀 막아줬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는 점에서 미국에게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트럼프의 해외 유보금의 환류 정책이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될 거잖아요. 그 액수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상승을 한다면 어떤 업종들이 좀 수혜를 입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S&P 500 기업들의 해외 유보이익은 2조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도 한 1조 달러 정도가 유입이 돼서 쓰인다면은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25조 달러인 만큼 1조 달러가 자사주 매수나 배당 같은 주주 환원뿐만 아니라 R&D, M&A, 설비 투자 쪽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미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소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게 되는데요. 해외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업종은 단연 IT 업종입니다. 무려 5,750억 달러를 갖고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2,160억 달러로 제일 많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1,000억 달러, 시스코 시스템스, 오라클, 구글 같은 경우에도 500억 달러 전후를 갖고 있기 때문에 IT 섹터만 자사주 매수에 들어온다면 EPS가 무려 19%나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헬스케어, 소재, 에너지, 생활 필수품 쪽인데요. 아무래도 해외 유보금이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주가 상승 기대감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문제는 중국 쪽에서 운용되고 있던 이런 유보금들이 중국에서 빠졌을 경우에 중국의 고금리 상품이 이재 상품이라든지 CD,
무역금융 쪽에서 자금이 돌지를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신용 위험이라든지 중국의 외환보유의 감소, 위해나 절하 압력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쪽이 잘 되면 한쪽은 그만큼 안 좋은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잘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주목하는 건 진짜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할 것이냐, 당선인의 신분에서 대통령으로 백악관 입성을 하자마자 뭐 이런 얘기들인데, 이게 또 우리나라의 그 환율과도 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선 관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어때요? 바로 지정이 되겠습니까? 네, 그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4월과 10월에 환율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환율 조작국을 취임 첫날 그 발표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4월 달을 전후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강제적으로 양국 간 협의가 진행이 되고요. 또한 그 중국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항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장 중국과 함께 3,7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흑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를 수가 있고요.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이 IT 기업의 중국 진출 허용과 같은 내수시장 개방 조치를 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국이 거절했을 경우에 진짜 수입품에 대해서 45%의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중국 쪽에서도 변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본 위엔화는 현재 과소평가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현재 위엔화 절하는 급격한 자본 유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이를 받아들이긴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 인한 됐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위에는 강세 요인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약세 추세를 좀 바꾸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상 환율 갈등도 굉장히 지금 미중 간의 힘싸움이 강한데, 이게 군사적 갈등까지 외교적 갈등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남중국해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계속 고조가 될 경우에 결국에는 중국이 입게 될 피해가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경제적 피해로 환산해 보면? 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는 미중 간의 충돌이고요. 또 한국의 사드 배치뿐만 아니라 미군의 동아시아 군사력 증강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호한 군사 억제 정책을 취하겠다고 밝혔고요. 시진핑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던 만큼 앞으로 강대강으로 부딪히게 되는데요. 중국은 그 미국의 GDP의 한 60% 수준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미중 간의 충돌이 발생한다면은 세계 무역 증가율은 리먼 쇼크 때 11% 감소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때리기에 일제히 나서게 됐을 경우에 중국의 GDP는 1% 포인트 전후로 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도 외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으로 맞대응하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2차적인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듯이 양국 그 강대강 싸움에 상당히 좀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또 주목하게 되는 건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오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선거 공약을 보면 10년간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확대를 주장을 했는데,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세계경제포럼에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인프라는 한국에 이어서 세계 11위 정도입니다. 공공 인프라와 관련된 질이 상당히 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매년 지금보다 1,000억 달러 정도 인프라 투자를 더 하겠다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아무래도 개인들에 대해서는 세금 우대 정책, 그리고 민간 자금을 활용을 하는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도로나 공항, 항만과 같이 돈이 되는 쪽엔 민간 자금들이 유입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 도로 보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현재 추진하는 쪽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인프라 투자도 양극화가 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그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여러 그 생산성이 올라가는 종목들, 특히 IT 쪽이라든지 통신 서비스 쪽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부분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항상 투자하실 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양극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혜 쪽으로 잘 한번 옥석을 가려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특징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명동지점 이정남 대리와 함께합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보면 코스피는 그래도 흐름 좋은데 어제의 흐름을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낙폭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장에 대해서 시황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돌파를 위한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전일 주식시장의 상승이 크게 나왔고요. 그에 대한 피로가 좀 누적되는 모습이고 또 금일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으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좀 다소 혼조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약가이나 관련된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 영향으로 지금 코스닥 쪽에서 아무래도 헬스케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좀 충격을 좀 많이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이나 자동차, 건설, 운수 창고 쪽에서 시장을 좀 계속 이끌어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막판으로 갈수록 지금 삼성전자나 좀 조정을 받았던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도 조금씩 올라와 주면서 지수 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증시를 좀 보면 매우 좀 예상대로 좀 진행이 된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요. 어닝 시즌 맞이하면서 이익 전망치 개선되는 종목들이나 업종 쪽에서 좋은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1월 효과 그리고 CES 기대감이 좀 꺼지면서 중소형주 섹터에서는 조금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기대감은 좀 빠지고 더 자금들이 대형주로 좀 쏠리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후반에도 좀 언급드리겠지만 당분간은 좀 대형주 단에서 좋은 모습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주도주 역시 IT 쪽이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글로벌리하게 지금 PMI나 소비자 기대지수 그리고 경기 낙관지수 같은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이 아무래도 지금 실물 경제 지표들에 비해서 너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반등이 너무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무래도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 쓰는 게 주식시장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향후에 그 기대감들이 충족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시장의 충격은 좀 더 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저점 대비해서 한 12%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이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40에서 650 정도에서는 단기 고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가 1월 효과 그리고 IT 섹터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었는데 최근에는 IT 섹터에서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몰려들면서 아무래도 중소형주 IT 부품이나 장비주 쪽에서는 다소 주춤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코스닥 지수의 상승 동력은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향후 조정이 이렇게 깊진 않겠지만은 상승 강도는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좀 약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대비해서 그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가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특징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적인 뉴스에 어떤 종목들이 특징 있게 움직였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먼저 삼성전자 소식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출석에 움찔 들어와 있는데 장 초반에 좀 움찔했고요. 지금은 또 강과권으로 넘어선 분위기입니다. 이 이야기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귀국 소식에도 관련주는 덤덤하다라는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LG전자 소식입니다.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적자가 발표가 됐는데 주가는 하루만 빠졌고 계속해서 또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유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금호석유 이야기입니다. 나흘째 상승세라고 하는데 어떤 이슈가 있기에 나흘째 상승을 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제철 소식입니다. 중국 공급 축소 전망의 강세. 중국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공급 축소 전망이 나오다 보면 반사 이익이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다음으로 한진해운 소식이 마지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 370원부터 1,400원대까지 지금 올해만 이만큼이 올라왔습니다. 거래 재개 후에 어제 하루 거래 중지였죠. 그리고 오늘 급등하면서 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의 칼날이 지금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전자 그리고 권력순위 1위인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증인이나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지금 소환이 된 거기 때문에 분명히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는 없네요. 사실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기업의 주가들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나 좀 충격을 받는 모습이 나올 때는 오히려 좀 이례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슈라고 하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향후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큰 문제 없이 삼성전자 주가 흐름 기업 가치대로 움직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삼성전자라는 부분이 굉장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시총의 2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주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대형주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상징성을 나타내는 것도 있는데 부회장이 피의자가 됐다는 거는 그것도 지금 이끌고 있는 수장이 피의자가 됐다는 거는 지금 기존과의 리스크와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아무래도 시장에서 보는 삼성전자의 관점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좀 다소 좀 누그러진 상황이고요. 워낙 지금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반도체 업황이나 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좀 누그러지고 있는 상황이고 좀 더 기업 자체의 실적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저희가 이제 투자하시려고 보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이게 앞으로도 더 갈 거란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니까요. 네. 어떤 부분의 투자 포인트를 저희가 보면서 삼성전자는 대응을 할까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 상승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생각해 볼 부분이 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를 사서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 가져갈 거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는 정도가 20% 정도가 돼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제일 높았었던 적이 20.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과거치는 가득 찼다라고 좀 보이고요. 또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보유했을 때 가장 많이 보유했을 때가 고점이 한 54% 정도 외국인이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지금 51% 정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있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나 시가총액 비중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상승 여력은 뭐 거의 다 찼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 뭐 갤럭시 A 같은 기대감이 나올 경우에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현재 부분에서는 리스크 대비해서 수익률이 너무 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야기인데 대권에 대한 이야기들, 행보들을 이제 귀국 후에 펼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이 도와준다라고 지금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귀국한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계셨을 텐데 관련주가 오히려 무덤덤합니다. 하락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기존과는 많이 좀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 대선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올해와 작년에 좀 국내의 정치적 리스크 부분이 조금 이슈가 많이 나오면서 전과 좀 다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가 입국하면서 좀 국내 노이즈가 발생이 되면서 주가 흐름이 좀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상과는 좀 반대로 관련주들이 조금 지지부진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치 테마주가 사실 뭐 한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를 또 고수익을 위해서 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노리시는 분들 그리고 기다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정치 테마주는? 일단 정치 테마주의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정치 쪽으로 쏠려서 테마주를 움직였을 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확대되어 있어서 트레이딩이 익숙하지 않으신 투자자분들은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사실 100명 투자하면 한두 명 정도 수익을 내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있기 1년 전 정도, 그래서 여름 정도에 미리 선 매수를 해놓은 이후에 그 연말에 이제 인맥 관련주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3월, 4월 돼서 이제 대선에 나올 대선 주자들이 윤곽이 정해질 때쯤이면 그 대선 주자들이 가지고 나온 정책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 정책들 가지고서 그 또 테마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들어가서 정책 테마를 이용해서 또 수익을 내시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현재같이 좀 정치적으로 노이즈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여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관심이 없을 때 매수를 해두셨다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을 때 매도하시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니까 안 하는 게 낫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다음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적자가 발표가 됐다 실적이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이번 주 들어서 잘 가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 건가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부터 이미 이제 실적 바닥에서 이제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4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그래도 꽤 높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상이 모바일 사업 부분에서 적자를 좀 축소하면서 계속 좋았던 가전 쪽에서는 계속 좋은 모습, 그리고 모바일 사업 쪽에서는 좀 안 좋았던 모습이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오면서 다소 좀 실망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좀 내용 자세히 좀 살펴보면 계속 잘 되던 가전 쪽에서는 수익성이 다소 조금 떨어진 게 사실인데 그건 이례적인 패널 단가 인상 때문에 나온 부분이고요. 그건 또 바로 회복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모바일 분야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을 좀 떨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부터는 모바일 쪽 사업에서 적자가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 40에서 50% 정도 적자 규모는 축소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빠질 건 없고 올라갈 수 있는 기대치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랑은 약간 좀 반대인 모습인 거죠. 삼성전자는 기대치는 좋은데 먹을 건 별로 없는 상황이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더 빠질 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LG전자를 조금 좋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반도체 업종이 좋다라고 또 마지막으로 가면 귀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LG 관련주들 지금 전반적으로 잘 갑니다. LG 관련주들이 한동안 힘을 못 썼는데 그룹사 전체가 지금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LG 쪽에서 디스플레이 쪽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LG화학이나 배터리 쪽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화학 쪽 섹터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데다가 디스플레이도 올해 굉장히 좋은 업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사업 부분을 많이 가지고 매출이 많은 LG 그룹사들도 굉장히 올해는 좀 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업황 개선으로 LG 그룹주 전체적으로도 이익 개선치가 전망될 것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이야기 주셨고요. 화학업종 말씀해 주신 김에 화학 섹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인데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잘 달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유가 뭡니까? 근데 기존에 지금 화학주들 중에서 금호석유가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거든요. 사실 롯데케미칼이라던가 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최근에 좀 좋은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관 외국인 동시에 순매수 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고요.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빅베스 요인이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컨센서스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원가 상승을 제품 가격 상승을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약간 실적이 좀 주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합성고무 판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으나 그보다 더 크게 원료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금호석유의 그동안 다른 화학주들에 비해서 좀 못 갔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DB 가격이 좀 더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그 원료의 자체 생산이 가능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필요한 양의 한 27%에서 30% 정도는 자체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향후 금호석유의 수익성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판가의
판가의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도 좀 있는데, 그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도 올해 경쟁 업체들의 캐파 증설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올해는 공급 과잉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호석유는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한 부담은 좀 있을 수 있는 가격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동안의 다른 화학 업종에 비해서는 못 올라온 저평가된 국면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금호석유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인데 화학과 함께 철강주들도 지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제철은 요인들이 포스코와 비교했을 때 좀 다른 점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현대제철이 좀 상승하는 원동력은 뭡니까? 일단 오늘 현대제철이 어제 상승폭 이어서 네. 좀 달려주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사실 어제 포스코가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이고 상대적으로 현대제철이 오늘은 수급 좀 몰리면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철강주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도 따로 보기 전에 일단 철강주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중국의 공급 개혁이 가장 큰 모멘텀인데요. 지난해까지는 이제 중국의 공급을 줄인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됐었는데 사실은 생산이 되지 않고 있는 설비에서 계속 스크랩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공급이 되는 설비가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스크랩을 진행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철강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에 이제 공급이 줄어든다고 하면 철강주들의 수익성이나 매출의 상승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올해 중국과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많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강주들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금일 현대제철이 포스코보다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치는 다소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대적으로 주요 제품 가격이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포스코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거에 따른 기저효과도 좀 누릴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 매출이 좀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자동차 업종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소폭이나마 자동차 쪽에서 턴어라운드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현대제철도 포스코 못지않게 큰 상승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제철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철강 업종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오늘 그 검색 순위에도 가장 높은 검색 순위에 올라가 있는 주식입니다. 한진해운 소식인데 정말 보시면서 저처럼 말문이 막히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1,400원대까지 어느새 올라왔어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됩니까? 리스크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에도 한진해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갖고 있는 자산 매각건으로 지금 계속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루 거래 정지 이후에 오늘 또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다 팔아서 그 향후에 이 회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좀 접근은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1,400원 와 있는데 여기서 1,600원, 2,000원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 먹는다고 해서 그거 수익률 낸다고 해서 크게 계좌 달라질 것 같지 않고요. 이런 거에 계속 수익 나서 재미를 붙이시게 되면 또 이런 종목에 매수를 하시기 때문에 아예 접근 안 하시고 정말 좀 기업적 가치가 있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진해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파인텍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파인텍 이틀 연속 급등을 좀 나와주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이 종목도 굉장히 OLED 대표주로 많이 나오던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는 크게 이슈를 좀 못 받았었던 네네.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별별 종목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어제 급등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OLED 장비주들에 비해서는 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 자체가 이제 얘네 자체가 이제 기존 LCD 부품 업체인데 세광테크라는 기업을 인수를 해서 이제 OLED 본딩 사업에 진출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제 세광테크도 사실은 LCD 본딩 장비를 하는 업체였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OLED 본딩 사업 진출하면서 그리고 규모가 꽤 크게 좀
투자를 진행을 시켰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OLED로 조금 섹터로 분류가 돼서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조금 투자 포인트로 보셔야 될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쟁사가 풀캐파입니다. 그래서 제이스텍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지금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는 이제 동사가 수주를 좀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유상증자도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모습 때문에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였고, 또 전고점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뭐 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천천히 조금 여유 가지시고 조정 나오실 때마다 일부 편입하시는 전략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인텍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해 주실 때까지만 해도 8,000원대로 기억을 하는데, 네. 어느새 만원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파인텍입니다. NC소프트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지가 지금 이제 휴대전화로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임으로 출시가 됐는데, 잘 가나봐요, 이 게임들이. 네, 지금 최근에 게임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진 모습이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다소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좀 시장에서 리니지 관련해가지고, 그 게임 가지고서 좀 더 계속 부가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요, 주가가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해왔던 게임이기 때문에 단기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망이 매우 밝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 종목은?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NC소프트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골수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모바일로 왔다라는 것 측면에서 이제 신규 모바일 사용자들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기존에 이제 PC에서 리니지 게임 즐겼던 이용자분들도 모바일이나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NC소프트가 그전에 안 좋았던 게 모바일 쪽이 약하다라는 부분이었었는데요. 네. 지금 이 리니지로 인해서 좀 모바일도 강화가 되는 부분이어서 향후에 NC소프트 좀 좋은 모습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 롯데케미칼 얘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황 자체가 뭐 화학 쪽이 호조다라는 이야기들은 오늘도 많이 나왔던 얘기고요. 뭐 실적 전망도 좋다고 합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했다고 하는데 롯데케미칼 어떤 부분 봐야 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화학업종의 수혜를 좀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예상치가 한 6,10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시장에서 분석 자료가 나온 걸 보면 6,900억까지도 상회를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비용 감안하고도 2분기 넘어서는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환율 상승과 그리고 얘네들이 제품 PP가 견조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화학 쪽에서도 굉장히 좀 탑픽으로 뽑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지금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다소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일부 좀 너무 깊은 조정 기다리시기보다는 뭐 5일선, 11선 정도에서 매수 한번 가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금요석유 이야기할 때 롯데케미칼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둘 다 신고가 경신했는데 지금 대응 방법은 조금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롯데케미칼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롯데케미칼만큼 올라오지 않았다는 밸류 부담이 적어서 금호석유를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네. 실적 전망이나 회사 뭐 이런 부분은 당연히 뭐 롯데케미칼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조금 전에 파인텍 하면서 얘기해 주신 종목인 것 같아요. 제이스텍 얘기가 있는데 뭐 풀캐파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올해 뭐 최대 실적 전망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가 또 신고가 경신한 것 같고요. 네, 지금 제이스텍 말씀드린 대로 얘네가 OLED 본딩 장비를 하는 업체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미 풀캐파가 가득 찬 상황이고요. 1년치를요? 네, 지금 돌아갈 수 있는 가동률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미 풀캐파가 차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올해 증설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직은 없어서, 그리고 증설을 한다고 해도 바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도는 이제 항상 장비주들 말씀드릴 때 수주 절벽이란 부분 말씀을 드리거든요. 수주를 계속 받아서 매출이 늘어나고 실적이 좋아지다가 수주가 끊겨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또 실적이 급락해버리고 주가도 많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네. 제이스틱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에 작년 하반기에 좀 캐파 증설이 좀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아서 지금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 보유하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좀 홀딩하시고 대신에 신규 편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파인텍이나 뭐 이쪽 이 제이스텍이 풀캐파로 인해서 추가 수준 좀 어렵다. 요거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업체들로 좀 눈을 돌리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올해 실적을 다 채워놨기 때문에 올해에 대한 실적 전망이 밝은 건 확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잘 가고 있는데 이후의 주가에 대해서는 또 수주 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제이스텍 좋긴 하지만 신규 매수는 좀 자제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세종텔레콤 얘기예요. 세종텔레콤 뭐 4이동통신 얘기 나오면 항상 나오는 종목인데 이번에도 기대감으로 상한가 며칠 전에 한번 갔다가 최대 주주가 블록딜을 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급락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좋았죠, 이제 분위기. 굉장히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시장에서 언급이 되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 이후에 갑자기 대주주회가 블록딜 하면서 오늘 주가가 지금 1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러면서 또 나온 뉴스들을 보면 이동통신을 또 진행을 하게 되면 또 도전을 하겠다라고 오늘 또 뉴스를 또 나왔거든요. 결국 이제 4이동통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종텔레콤 같은 작은 기업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사업권을 따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번번이 6번, 7번 이렇게 실패를 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이례적인 이슈에 따라서 주가 급등하는 경우 추격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좀 크게 타격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 접근을 좀 유연하게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많이 해보시고 어느 정도 좀 실력이 되시는 분들이 트레이딩을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갑자기 시황 떴다고 접근하시게 되면 이렇게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다소 조금 보수적으로 좀 안 보시는 게 좀 낫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종텔레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 어제 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한데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5만 원대는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외국계가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단기 조정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조금 더 빠질 확률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시장 주도주 자체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조정폭을 너무 깊게 보시게 되면 매수를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신규 편입을 고려하신다라고 하시면 너무 깊은 조정을 기다리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5일선에서 뭐 7일선, 11선 정도에서 이렇게 분할해서 신규 편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전고점 돌파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다 와서 지금 조정 일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뭐 하루 이틀 정도 조정 받았다라고 해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업황 자체가 워낙에 좋고 지금 조정도 깊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별별 종목으로 들어가서 종목들 조금 더 이야기를 별점을 주면서 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을 별별 종목으로 먼저 저희가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 별별 종목은 이제 기업은행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차트 별 3개, 수급은 별 넷, 그리고 재료 별 넷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네. 내일 이제 금통위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슈로 해서 모멘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와 봤고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이제 2%대 경제 성장 그리고 환율 변동성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정책 스탠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동결적으로 뭐 우세한 부분이고 저도 뭐 동결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의 정책 스탠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달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발언을 했던 부분을 좀 살펴보면 미국이 이제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한미 기준 금리의 역전 현상을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도 이제 미국이 긴축 정책을 하게 되면 이제 국내도 그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 검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은행주에 대한 투자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은행주들이 배당락 이후에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좀 다소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배당에 대한 이슈는 이제 많이 해소가 됐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황은 투자자들이 많이 모르시겠지만 이미 은행 쪽 업황은 작년 2분기부터 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약이라도 뭐 금리 부분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실적 개선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업은행 정도는 좀 은행주에서 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별별 종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은행에 이어서 만나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있죠? 네. 오늘 갖고 온 종목 6일 CNS라는 종목인데요. 네. 강화유리 가공업체입니다. 모바일 표면에 이제 액정을 보호하는 유리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월, 4월에서 LG전자랑 삼성전자 플래그십 모델이 또 출시가 됩니다.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트 별 4개, 수급 별 2, 그리고 재료는 별 4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6일 CNS 이야기까지 나눠보면서 별별 종목 2종목 만나봤습니다. 지금이 3시 25분 11초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5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피 2083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고점일 것 같은데요. 이대로 끝나면 0.4% 상승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가져갔고요. 2080선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는데 훌쩍 오늘 뛰어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로는 8.26포인트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일중 흐름들 그래프를 보면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 초반에 저가가 좀 형성이 됐습니다. 2073포인트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꾸준히 상승했다가 정오 위에 살짝 반납을 했다가 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우상향을 좀 급격하게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2083포인트 고가 형성으로 마감이 될 것으로 지금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고 있었는데 외국인 보시면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소폭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101억 원 정도 장 마지막 부분에서 전환이 됐고요. 기관은 매도 물량이 줄었습니다만 285억 원.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외국인의 매도에서 매수로의 전환, 그래서 12일째 지금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보면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가 707억 원 사고 투신이 679억 원 팝니다. 연기금이 그리고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8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특검 출석 소식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는 소식에 좀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다시금 상승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193만 2천 원까지 전고점을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조정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2% 다소 깊은 조정이긴 한데 그래도 5만 원대를 지켜줍니다. 5만 500원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대차 오늘 살짝 조정이 나오네요. 14만 8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 한국전력도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43,650원까지 올라줍니다. 다음 봅니다.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빨간불이 3종목이고요. 파란불이 2종목입니다. 현대모비스 1% 상승, 네이버 80만 원 회복했고요. 삼성물산도 12만 7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포스코 전일 7%대 급등 이후에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삼성생명도 오늘 2천 원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봅니다. 거래소에 비해서 코스닥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0.86%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632포인트까지 떨어져서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는데요. 일중 차트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차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639포인트에서 오늘 40선 가까이서 출발을 했는데 632포인트까지 저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32, 33, 34포인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락권에서 지금 바닥을 잡아가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급 주체 보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닥은 개인만이 삽니다. 근데 거래소보다 개인의 매수량이 더 많습니다. 823억 원이나 순매수하는데 아무래도 저가 매수에 지금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개인들은 꾸준히 좀 사 모으고 있는 모습입니다. 823억 원이나 어느새 샀고요. 기관은 489억 원, 외국인은 285억 원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 오늘 기관은 금융투자가 259억 원, 투신이 43억 원, 연기금이 6억 원이나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10만 2,500원까지 지금 빠져 있고요. 카카오도 오늘 어제는 상승했는데 조정이 좀 나오네요. CJENM도 오늘 조정 나오고요. 메디톡스 역시 요 근래에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는데 오늘 소폭의 조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SK모트리얼즈 18만 9천원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실적이 좋을 거다. 긍정적인 전망, 호실적 전망에 계속해서 상승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봅니다. 로엔도 상승합니다. 7만 5천원 회복했고요. 코미팜 0.76% 하락하면서 32,700원. 바이로메드도 오늘 조정이 좀 나오면서 11만 200원입니다. SFA 어느새 시총 9위까지 껑충 뛰어 올라와 줬지만 오늘은 전일 급등에 필요한 모습이 있죠. 600원 조정이 나옵니다. 컴투스 9만원대는 지켜줍니다. 9만 800원에서 1,700원 하락한 1.84%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장이 마감이 됐고요. 새해 들어 첫 맞는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그렇게 큰 변동성을 엄청나게 보여준 모습은 찾을 수가 없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빨간불, 코스닥은 파란불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지수 정리되는 동안 오늘 장 시황 정리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지수는 거래소 2085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633.06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지금 막판에 외국인이 거래소 순매수로 전환을 좀 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129억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폭 좀 더 키워서 285억 매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만 순매수하면서 지수 방어에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서 아마 제약 바이오 쪽 많이 빠지면서 좀 큰 폭의 하락 보여주면서 이제 장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코스피 지금 이제 집계가 끝났습니다. 2086.59포인트입니다. 올 들어 최고고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코스피 지수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조금 부진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죠. 632포인트 0.8%까지 밀려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오늘 장 마감해봤고요. 선물과 외환시장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해외 선물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황금연못의 올댓 퓨처. 오늘도 골드스탁 연구소 원해남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외 선물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어떤 내용 배워볼까요? 네. 어제는, 이제 재료가 좀 많았었죠. 원유 재고 발표도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도 있었고 해서 시장이 변동이 상당히 12시가 넘어서부터 커지기 시작했었는데요. 전일 말씀드렸을 때도 우리 보통 해외 선물 하면은 시간 관리를 잘하라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23시간 거래가 되더라도, 우리 아시아 증시가 열리는 시간대라든가 뭐 이런 때 들어가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을 때에 접근하는 방식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해외 선물에 이렇게 주제를 제가 올려드렸듯이 해외 선물의 주요 품목과 일간 변동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샀었을 때는 이 종목이 10%를 가면은 얼마큼이 올라가고 또 상한가를 가면 30%를 가면 얼마큼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의 하루의 진폭이 얼마큼이 올라가야지 최대한 올라왔을 수 있을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진폭, 움직이는 호가 변동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런 진폭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해외 선물을 하다 보면 한 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 틱의 가치는 호가의 단위, 우리 주식으로 따진다
따진다면은 똑같은 한 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한 호가를 의미하게 되죠. 이 한 호가를 우리가 한 틱이다라고 하는데 유로 FX 같은 경우는 22 통화 정책 회의라든가 또는 뭐 우리 그 미국의 FOMC 회의라든가 이런 금리가 나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통화에서 가장 거래가 많은 건데요. 일일 변동폭,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라 가장 이슈가 컸었을 때에 최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이제 유로 FX 같은 경우 300틱 정도가 되고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한 160틱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는 200틱 정도가 되게 되고 10년 국채하면은 25틱이 되고 미니 S&P 정도 되면 한 72틱이 되는데요. 이렇게 밑으로 볼수록 틱수가 작지만 어떤 품목은 한 틱의 가치가 10,000원짜리가 있고 어떤 품목은 한 틱의 가치가 15,000원짜리가 있고 또 어떤 품목은 한 틱의 가치가 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따진다면은 뭐 소형주, 대형주, 중형주 이렇게 나누듯이 이렇게 해외 상품도 가격별로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제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 호가의 변화가 굉장히 컸었던 종목군들이 제가 어제 골드 같은 경우는 초반에 봤을 때 제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일 경우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우세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종목을 먼저 좀 볼게요. 자. 전일 오일을 먼저 우리가 이번 주 내내 보시면은 오일에 대한 전략이 매수와 매도에 있었을 때 매도를 쭉 꾸준하게 해줬고 그리고 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최근의 흐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매도를 해라라는 첫날, 둘째 날도 아직도 매도다. 그리고 셋째 날 어제는 매도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 보시면은 우리 일봉을 많이 보시는 분들 이거는 지금 크루드 오일의 일봉인데요. 앞에 걸리는 자리, 즉 직전 고점에서 그 지지가 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이틀 급락하고 전일 이만큼의 폭이 나와줬는데 이 캔들 하나가 이 움직임 폭이 거의 한 130틱, 140틱이 나오는 거고 위에 고점까지 가면 한 160틱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크루드 오일의 분 차트의 흐름이 이제 30분 차트인데요. 전일 제가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꾸준하게 움직이다가 적정하게 움직여 놓고 원유 재고 발표 때 이렇게 한 번 더 흔들어주고 이만큼을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을 보면 변동이 워낙 커서 많은 분들이 약간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요. 외려 수익률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은 움직이는 시간대 또는 어떤 변동폭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한다면 내가 어느 구간에 가서 매도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어느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접근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160틱 정도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정도의 변동폭이 나와줬고요. 전일은 가장 하이라이트는 금선물과 국채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선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오른 듯 안 오른 듯 하다가 이렇게 일주일 내내 올랐습니다. 근데 전일 같은 경우는 하루의 진폭이 새벽 3시 이후에가 되면 이제 시간 외 거래가 되는데 저점과 고점의 요 작은 캔들의 하나가 진폭이 400틱 정도가 움직였습니다. 400틱이면은 한 계약을 매수를 했었을 때에 골드를 한 계약을 매수를 했다면은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거든요. 바닥에서 고점까지 나왔을 때. 그렇다면은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부만 수익을 거둬도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제가 골드는 초반에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100틱 이상 빠지고 여기서부터 고점까지가 140틱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자, 일중 움직일 수 있는 변동폭이 각각 종목마다 160틱, 또 200틱, 300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마감된 기준으로 본다면은 하루의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당장 안 움직이겠죠. 지금은 여진이 남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자,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팔고자, 이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충돌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이런 자리는 지금 시간에 별로 움직임이 없게 됩니다. 보통 유럽 시장이 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오늘 같은 경우 밤에 지표가 조금 한 10시 반 정도 돼서 지표가 큰 게 나온다거나 그러면 평균 한 9시 반, 10시 정도부터 변동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게 윗방향이다 아랫방향이다라고 논하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어차피 어저께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 9시 반, 10시 기준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현재 시점에
골드가 1199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여기를 고점으로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움직임이 크지 않으면 한 100픽 정도가 됩니다. 그럼 1199면은 거의 한 요 정도, 요 한 칸이 25틱, 50틱 정도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1190 정도 선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겠죠. 마냥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폭이 컸었을 때 진입을 못하고 진폭이 낮으면 진입을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안전심리 같은 게 있는데요. 해외 선물의 기준은 변동폭, 변동성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갔거나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거나 매도를 할 때 움직일 수 있는 폭이 하루 평균 162라 하더라.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하셔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강연회 얘기 있던데 강연회 한번 짚어주시죠. 너무 길었죠, 제가 내용이. 네, 이번 다음 주죠. 1월 21일 날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정경련 회의장 3층 다이아몬드 홀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지금 오늘장 내일장 코너에는 5분씩 아주 짧게 포인트만 잡아드리는데요. 이번 강연에 오시면 이렇게 시장 해외 선물을 주식보다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시장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지금 서울경제에서도 예약을 받고 또 바이스 홈페이지에서도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요. 예약을 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577-7451번 전화번호 지금 하단에 나갔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금연못의 올드퓨처 골드스탁 연구소 원해남 대표와 함께했고요. 외환 시장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히 좀 여쭤보도록 하죠. 샘플러스의 김세웅 멘토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환 시장 마감 상향 짚어주시죠. 네, 오늘 원달러율 같은 경우는 1184원에 거래가 돼서 0.98% 정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전 거래일보다 12.8원 하락한 1183원에 거래를 시작했고요. 9.9원 내린 1886원의 시초가를 형성해서 지금은 소폭 더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지난 5일날 20원 이상 급락한 것을 시작으로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간밤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발언에 대한 실망감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그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인프라 투자 등 그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 속에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취임 전 첫 기자회견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했던 재정 정책과 구체적인 내용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달러가 약세를 그렸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장중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였고 그런데 제일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이 오늘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현재는 관망하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변동성은 지금 제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엔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화 같은 경우는 114엔까지 떨어져서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11일 뉴욕 외환 시장에서 엔화 환율은 3일 연속 하락하게 되면서 전 거래일 115.41엔보다 더 하락한 115.32엔을 기록을 했습니다.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은 쏙 빠진 채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 지적, 그리고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등만 재확인한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허술한 기자회견이 달러 약세를 부추겼고요. 이로 인해서 안전자산으로 분리되는 엔화 가치는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시장에서 기대했던 구체적 경기 부양책이 쏙 빠지게 되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달러 하락도 엔화 가치 상승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의 기자회견 앞두고 상승하던 달러 하는 이제 회견 후 실망감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아마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1월 20일까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세웅 멘토와 함께 외환시장 동향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일정 짚어드립니다. 한국은행은 내일이죠. 13일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와 함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1.25%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STX 중공업의 회생 여부가 13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STS중공업은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회생계획 인가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3일 미국 상무부는 2016년 12월 소매 판매를 발표합니다. 또 같은 날 미국 노동부는 2016년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합니다. 또 같은 날 중국의 12월 무역 지수도 발표됩니다. 자, 내일자 주요 일정들 살펴봤습니다. 이제 전략을 세워보면서 오늘 옵션 만기일도 끝났고요. 새롭게 또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은 저희가 어떤 부분으로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내일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시장 주도주 편입에 너무 주저하지 말기를 좀 바라겠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버하셔가지고 큰 수량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일부 주도주에 편승한다라는 생각으로 일부 조금씩 편입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옵션 만기 보셨겠지만 최근에 외국인 수급 동향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기관 수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여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IT 쪽에서 오늘 모습 보면 뭐 화학, 그리고 철강, 그리고 건설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다소 IT 쪽은 수급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 IT 부분에 다소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금통위가 있는데 금리 동결 측면은 뭐 크게 의견이 없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 이어가게 되면 국내 금리 완화는 계속 역전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어떤 식으로 펼쳐 나갈 것인가.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뭐 하반기 이후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은행주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금통위 부분은 꼭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그 금리 동결의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이후에 어떤 기조로 올 한 해를 갈 것이냐라는 그런 스탠스 자체를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일정을 저희가 짚어봤고 전략도 세워봤고 그럼 주목할 만한 관심 종목이 있다면 들어볼까요? 네, 별별 종목에서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6일 CNS라는 종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투자 전략 매수가 먼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현재가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9,5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고 손절가는 조금 크게 잡아서 손절가 7,200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2월 달에 MWC가 개최가 또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4월 출시가 예정된 삼성전자 쪽에서 2월 달부터 초도 물량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부품사들에게 주문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좀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빨리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IT 부품주들 다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향후 플래그십 모델에 채택될 기능들인데요.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앞면과 뒷면에 양면 모두 하겠다는 부분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홈 버튼이 없어지고 제로 베젤이 가장 좀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업체를 좀 찾아보게 되면 6일 CNS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플렉서블이나 제로 베젤을 갔을 때 앞에 액정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3D 강화 글라스를 필수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올해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전년도에 좀 소폭 적자가 나왔었는데요. 올해는 좀 크게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린 뭐 턴어라운드나 뭐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부합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6일 CNS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7,2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와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 2부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